안녕하세요. 벌써 두 번째 강의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에서 세포 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세포 주기란 건 결국 모세포에서 딸세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포에서 딸세포가 만들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모세포가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를 딸세포에게 전달하게 되겠죠.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유전 정보를 전달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염색체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염색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염색체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염색체는 감기에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가느다란 실처럼 핵 속에 퍼져 있게 됩니다. 눈에도 잘 관측이 되지가 않죠. 하지만 이 세포 분열기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이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됩니다. 응축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달되는 과정이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아무래도 전달되는 것이 용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색사에서 이 염색체로 응축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전달이 용이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다시 한번 써보면 전달이 용이하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염색체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조절하는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DNA가 되겠죠. DNA,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옥시드, 그죠? 바로 디옥시리보스당으로 된 핵산이라고 하는 이 DNA가 바로 이 염색체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죠. 다음으로 바로 이 세포 분열 과정에서 모세포에서 딸세포로 이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염색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포 분열이 모세포에서 딸세포를 만드는 아주 그런 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전 정보를 모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딸세포에게 전달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앞에서 선생님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염색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색체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염색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열기 때의 모습이고, 그죠? 감기 때는 바로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바로 요것 이렇게 실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염색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염색사는 또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한번 살펴보니까 바로 DNA와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DNA가 있는데요. 바로 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DNA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실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어서 잘 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을 우리가 보관하는 데 있어서 실타래에 감지 않고 그냥 보관하다가 실이 어떻게 되나요? 실이 꼬여져서 그 실을 우리가 풀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짜는 경험 아마 한두 번쯤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DNA가 실과 같은 긴 줄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해서 나중에 복제를 하게 되면 이것들이 쉽게 풀려져야 되기도 하고 쉽게 또 결합하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감겨져 있는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바로 DNA를 보관하고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실을 감아두는 실타래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요렇게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DNA가 감겨져 있는데 바로 요런 형태로 감겨져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 DNA가 쉽게 꼬여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히스톤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하게 됩니다. 결국 이 DNA와 히스톤 단백질에 의해서 이 염색사가 구성되고 있고 이 염색사가 분열기 때 바로 응축이 되면 염색체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염색체가 우리 눈에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세포 분열기 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 분열기 때 염색체가 나타나는데요. 이미 분열기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염색체가 복제가 되고 난 이후입니다. 그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세포주기 할 때 감기 때 DNA 복제, 즉 염색체가 복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분열기 때는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 이 분열기 때 나타나는 이 염색체의 경우 이미 복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렇듯 염색 분체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지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와 똑같은 염색체가 이렇게 복제가 일어난 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감기 때 이렇게 복제가 된 염색체를 우리가 염색 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염색 분체는 감기 때 이 복제된 염색체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동원체가 있는데요. 이 동원체는 어떤 역할이냐면 바로 세포 분열 시에 방추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방추사와 염색체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결합하는 장소가 바로 뭐냐? 바로 동원체가 되겠죠. 이 동원체는 이후에 바로 방추사가 결합하는 곳이 바로 동원체가 됩니다. 그러면 핵형과 핵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형인데요. 핵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 등 염색체의 특징을 바로 핵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염색체의 특징이기 때문에 생물 종마다 고유한 핵형을 가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종이면 바로 핵형도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종이라면 핵형도 달라야 되겠죠. 많은 학생들이 요 핵형과 뒤에 나오는 핵상하고 요걸 많이 착각을 하는데요. 핵형과 핵상은 엄연히 다릅니다. 핵형은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 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핵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나타내는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종이면 핵형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반대로 다른 종은 핵형이 반드시 달라야 돼요. 하지만 핵상은 다릅니다. 핵상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종이면 핵상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염색체 수는 종이 달라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사람의 핵형을 우리가 흔히 2N은 46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건 이제 수적인 표현이고 물론 모양, 크기 등을 다 이야기를 해야만 핵형이 될 수가 있겠죠. 이때 이 2N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2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상동 염색체가, 여기다 적어볼까요? 이 2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상동 염색체가 한 쌍씩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나중에 감수 분열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한 세트, 한 조를 물려받고 어머니로부터 한 조를 물려받기 때문에 그 한 조를 우리가 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아버지로부터 N을 물려받게 되고 N개를 물려받게 되고, 그 다음 어머니로부터 N개를 물려받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N이 되겠죠. 그리고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부터 물려받을 때 각각 모양과 크기가 같은 바로 상동 염색체를 한 쌍씩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핵상인데요. 핵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핵 속의 염색체 상태를 바로 N 혹은 2N 등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요때 N과 2N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면, 한 쌍씩 존재하면 2N이 되는 것이고, 그냥 홀로 존재하면 옆에 자기랑 똑같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없다라는 거죠. 홀로 존재하면 요거는 바로 N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면 복상, 그리고 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 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물려받은 염색체 중에서 그 두 개 중에서 한 개만 존재하면, 그죠? 그러면 그게 바로 단상이 되는데요. 바로 이 단상인 경우에는 생식세포를 의미합니다. 생식세포가 단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 쌍으로 존재하는 복상은 바로 체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포를 살펴봤는데 단상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그 세포는 생식세포가 되는 것이고, 복상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그건 체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람의 획형이 있습니다. 사람의 획형이죠. 자, 이 그림을 보니까 먼저 염색체의 모양, 크기가 다 나타나 있죠.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다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수도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렇듯 모양, 크기, 수 등 염색체의 전체적인 특징을 우리가 바로 획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요게 사람의 획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얘와 얘가 바로 모양과 크기가 같죠. 바로 요게 뭐가 되느냐? 바로 상동 염색체가 됩니다. 요게 이제 상동 염색체 한 쌍이 되는 거겠죠. 이렇듯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바로 2n이 됩니다. 2n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얘는 모양과 크기가 다르죠. 바로 이렇듯 이 전체 염색체 중에서 바로 모양과 크기가 다른 요 염색체, 요게 바로 어떤 염색체냐? 요 염색체가 바로 성을 결정지어주는 염색체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염색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남자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이렇듯 남자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존재하는 성염색체를 우리가 X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X염색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남자에게만 있는 염색체를 바로 Y염색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자,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남자, 여자, 자, 공통으로 존재하는 성염색체를 우리가 X염색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바로 남자에게만 존재하는 염색체, 존재하는 성염색체를 우리가 Y염색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남자는 어떤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바로 요 그림처럼 바로 요 길쭉하게 생긴 성염색체가 바로 X 성염색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짧은 게 바로 뭐냐면 Y 성염색체가 되겠죠.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여성은 그렇죠. 이렇듯 길쭉한 X 염색체가 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존재하는 염색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임의로 번호를 이렇게 번호를 붙여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10번,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번 염색체, 그리고 바로 이게 성염색체. 이렇게 해서 총 46개가 바로 사람의 염색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렇듯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고 했었고, 요걸 간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요렇게만 존재하면 그죠? 단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한 쌍이 아니라 한 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우리가 좀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상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암수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염색체로서 성결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성결정과 관련된 염색체로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바로
X 염색체, Y 염색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X 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존재하는 성염색체인 반면 이 Y 염색체는 어디에만 있다고요? 바로 남자에게만 존재하는 염색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른 동물의 혹은 식물의 염색체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여기 식물과 동물의 염색체 수가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미역이 24개, 은행나무가 44개, 완두 14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염색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핵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종은 달라도 염색체 수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염색체 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다른 종이라도 이 염색체 수는 같을 수 있다. 그죠? 하지만 핵형은 다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건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 염색체 수가 많으면 훨씬 더 진화가 된 그런 종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이 중에서 염색체 수가 가장 많은 게 누군가요? 누에죠. 그죠? 사람보다 누에가 훨씬 더 10개나 더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에가 사람보다 더 진화된 그런 종인가요? 그렇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이 진화와 이 염색체 수는 또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한 가지 선생님이 또 정리할 것 같으면 이 염색체 수는 다른 종이라도 같을 수 있지만 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핵형은 종이 다르면 다르다. 그죠?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했었어요.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상동염색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동염색체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상동염색체 하면 첫 번째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되겠죠. 이게 바로 상동염색체입니다. 여기 보니까 얘의 염색체 모양과 크기, 얘의 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같죠. 바로 이런 염색체를 우리가 상동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런 염색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녀에게 혹은 우리에게 존재했을까 살펴봤더니만 말이죠. 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이 상동염색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각각 물려받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상동염색체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한다면 얘는 누구로부터? 그렇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동염색체가 바로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쌍으로. 그래서 바로 EN, 아까 앞에서 EN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바로 상동염색체가 한 쌍씩 존재한다.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한 쌍씩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하나 물려받았고 어머니로부터 하나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상동염색체 안에 굉장히 이 중요한 또 하나의 우리가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 대립유전자입니다. 자, 대립유전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뜻부터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립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질을 이 결정하는 유전자입니다. 이게 바로 대립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형질을 결정하는 이 유전자를 살펴봤더니만 이것도 한상씩 존재하더라는 거죠. 즉, 이 형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전자가 한상씩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각각의 유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대립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대립유전자는 어디에 존재해야 되느냐? 바로 상동염색체에 각각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요 대립유전자 어떤 눈꺼풀의 유무를 결정하는 유전자라고 가정합시다. 대문자 A가. 그렇다면 이 대문자 A가 또 어디에 존재해야 된다고요? 바로 다른 상동염색체. 즉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염색체고 이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라면 이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에도 있어야 되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에도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이 대립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가 바로 또 상동염색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동염색체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흔히 염색체 수를 말할 때 바로 이 상동염색체를 언급을 해야 되죠. 상동염색체 수를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상동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게 이제 몇 개가 되느냐? 염색체가 2개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염색체 수를 묻게 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의 수, 즉 상동염색체 수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선생님 맨 앞에 세포 줄기 하면서 이야기했었죠. 이 감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세포 분해를 할 때 바로 감기에서 염색체 복제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염색체 복제가 일어나면 이 염색체가 자기랑 똑같은 염색체를 복제할 것이고 이 염색체도 자기랑 똑같은 염색체를 복제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지금 이 염색체가 복제가 되었고 여기에 이 염색체가 복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염색체 수는 몇 개일까요? 이때 이 염색체 수는 4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되느냐? 마찬가지로 이쪽 그림과 마찬가지로 얘는 몇 개가 되느냐? 한 쌍이 되는 겁니다. 즉 몇 개요? 2개가 되는 거죠. 얘도 한 쌍이고 2개가 되듯이 얘도 2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복제를 한 염색체, 예를 들어서 얘가 복제됐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복제된 염색체는 염색체 수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만 염색체 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럴 경우에도 염색체 수는 몇 개다? 바로 2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대립유전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요. 아까 이 대립유전자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각각 상동염색체에 이렇게도 하나 더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이고 그 다음 이 대립유전자는 상동염색체의 이 동일한 위치에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요. 자, 중요한 건 요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각각 이렇게 존재를 하죠. 이걸 우리가 대립 유전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립 유전자는 특히 상동 염색체 내에 위치하는 이 대립 유전자는 반드시 일치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요것처럼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처럼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지만 뭐는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유전자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왜 선생님이 강조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요 염색체와 요 염색체는 복제된 염색체라고 했었죠. 그걸 우리가 복제되었다는 의미에서 염색 분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염색 분체, 즉 염색 분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기 때 이 복제된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이 염색 분체가 이제 감기를 지나게 되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염색 분체는 복제된 염색체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유전자도 동일합니다. 다시요.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는 같지만 유전자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염색 분체는 어떻다고요? 바로 복제되었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도 같지만 뭐도 같다는 겁니까? 유전자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지만 염색체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요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요 그림에서 자, 요거부터 살펴볼까요? 요 그림에서 염색체 수는 몇 개냐? 물으면 몇 개라고요? 2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염색 분체 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염색체 수가 곧 염색 분체 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2개가 되죠. 요거 정리 잘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 요거와 같은 경우에 염색체 수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얘는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몇 개예요? 2개죠. 2개. 하지만 염색 분체 수를 물으면 염색체 수에 더하기 복제된 염색체, 염색 분체 수를 물으면 바로 염색체 수 더하기 복제된 염색체 수 합쳐서 몇 개입니까? 원래 염색체 수 2개, 그 다음에 복제된 염색체 수 몇 개? 2개. 합쳐서 몇 개요? 4개가 되죠. 정리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염색체 수를 물으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를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 숫자를 헤아려서 쓰면 돼요. 반면에 염색 분체 수를 물으면 염색체 수에다가 복제된 염색체 수를 더해서 대답을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제된 염색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염색체 수가 그대로 염색 분체 수가 되겠죠. 하지만 얘와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 수는 2개입니다만 염색 분체 수는 원래 가지고 있던 염색체 수에다가 복제된 염색체가 여기 2개가 있기 때문에 2 더하기 2 해서 몇 개? 총 4개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유전자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염색 분체는 말이에요.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감기 때 복제된 염색체이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가 같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유전자도 동일하다는 사실. 그리고 염색체 수를 물었을 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만 즉 성동 염색체 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비해서 염색 분자 수를 물으면 복제된 염색체 수까지 같이 더해서 대답을 한다는 사실. 알겠습니까? 자, 어떠셨나요? 오늘 수업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수업을 듣고 그리고 또 교과서도 보고 참고 자료도 본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